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제 13장. 우리 중에 하나가, 우리 중에 하나가, 우리 중에 하나가. 이 세 마디가 그들 각자의 머릿속에 줄곧 울려 퍼지고 있었다. 5사람은 겁에 질려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지켜보면서 이제는 자신의 긴장 상태를 감추려는 노력조차 포기한 상태였다. 거칠애 같은 건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예의상의 대화 같은 것도 없었다. 그들은 자기 보호라는 공통적인 본능으로 묶여있는 5명의 적일 뿐이었다. 그러자 그들 모두가 갑자기 인간이 아닌 다른 것이 돼버린 것 같았다. 그들의 모습은 동물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워그레이브 판사는 빈틈없는 늙은 거북처럼 웅크리고 앉아서 몸은 꼼짝도 하지 않은 채 경계의 빛을 띤 두 눈만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전직 경감인 블러워는 평소보다 훨씬 천박하고 야비해 보였다. 그의 걸음걸이는 느릿한 짐승의 발걸음을 연상시켰다. 두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다. 잔인함과 우둔함이 뒤섞여 풍겨나오고 있었다. 마치 쫓아오는 사냥꾼에게 덤벼들려는 궁지에 몰린 짐승 같았다. 필립 롬바드는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것 같았다. 그의 귀는 아주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했다. 걸음걸이는 가볍고 재빨랐으며 몸은 날렵하고 우아했다. 이따금 길고 하얀 이를 온통 드러내 보이며 씩 웃곤 했다. 베라클레이스는 아주 조용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두 눈은 눈앞의 허공을 응시했다. 멍하니 정신을 놓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런 그녀의 모습은 머리를 유리창에 세차게 부딪히고 땅에 떨어졌다가 누군가 집어올린 한 마리 새와도 같았다. 겁에 질린 채 그곳에 웅크리고 앉아서 그렇게 움직이지 않음으로써 목숨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고 있었다. 암스트롱은 가엾을 정도로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었다. 그는 몸을 비틀며 두 손을 떨었다. 계속해서 담배를 피워 물었다가 불을 당기자마자 비벼 끄곤 했다. 꼼짝없이 앉아 있어야 하는 상황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모양이었다. 이따금 그의 입에서는 신경질적인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곤 했다.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기 앉아 있어야 하는 겁니까? 뭔가 할 일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모닥불을 피운다든지. 블로어가 무거운 어조로 대꾸했다. 이런 날씨에? 비가 또다시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닥쳤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울적한 빗소리에 그들은 거의 미칠 지경이었다. 암묵적인 동의하에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한 가지 있었다. 그들은 널찍한 응접실에 앉아 있었다. 한 번에 오직 한 사람만이 방을 나갈 수 있었다. 나머지 4사람은 나간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 롬바드가 말했다.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날씨는 좋아질 거예요. 그럼 뭔가 할 수 있겠죠. 모닥불을 피워 신호를 보내든가 뗏목을 만들든가 뭐라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암스트롱이 갑자기 소리 높여 웃으며 말했다. 하하하, 시간 문제라고요. 우리한텐 시간이 없어요. 모두 죽을 거란 말입니다.
워그레이브 판사가 입을 열었다. 그의 작고 명료한 목소리에는 열정과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조심하면 죽지 않을 거요. 아주 조심해야 한다오. 때가 되자 그들은 점심을 먹었다. 하지만 정식 식사는 아니었다. 5사람은 모두 부엌으로 갔다. 식료품실에는 통조림이 잔뜩 비축되어 있었다. 그들은 소 혓바닥 요리 통조림 1통과 과일 통조림 2통을 딴 다음 부엌 식탁에 빙 둘러서서 먹었다. 그런 다음 다 같이 어깨를 맞대고 응접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아서는 다시 서로를 훔쳐보기 시작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비정상적이고 광적이고 병적인 생각이 스쳐가고 있었다. 암스트롱일 거야. 지금 막 저자가 나를 옆눈으로 힐끔거렸잖아. 그의 눈빛은 완전히 미친 사람 같았어. 저자는 의사가 아닐지도 몰라. 그래, 그럴 거야. 저자는 정신병원에서 탈출한 정신병자야. 그런데 의사인 척하고 있는 거야. 틀림없어. 사람들한테 말해야 할까? 소리를 지를까? 아니야. 저자한테 경계심을 풀게 해서는 안 돼. 게다가 겉으로는 너무나 멀쩡해 보이잖아. 지금 몇 시지? 아직도 3시 15분밖에 안 됐다니. 맙소사, 난 미쳐버릴 거야. 그래, 암스트롱이야. 지금 나를 보고 있어. 난 결코 당하지는 않겠어. 난 나 자신을 방어할 수 있어. 곤경에 빠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 도대체 권총은 어디로 간 걸까? 누가 가져갔지? 아무도 갖고 있지 않다는 걸 확인했지. 모두 수색을 당했지. 아무도 권총을 갖고 있지 않아. 하지만 누군간 그것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을 거야. 모두 미쳐가고 있어. 모두 미쳐버릴 거야.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우리는 모두 죽음을 두려워하지. 나도 두려워. 그래. 하지만 그렇다고 다가오는 죽음을 피할 수는 없지. 연구차가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이 구절을 어디에서 읽었더라? 저 여자를 지켜봐야지. 그래, 저 여자를 지켜봐야지. 3시 40분. 겨우 3시 40분이라니. 시계가 멎은 게 아닐까? 이해할 수가 없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 왜 우리는 깨어나지 못하는 걸까? 깨어나라. 심판의 날이 왔도다. 아니야. 그건 아니야. 제대로 생각할 수만 있다면 좋겠는데. 내 머릿속에서 뭔가가 일어나고 있어.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아. 산산조각 날 것 같아.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 몇 시지? 맙소사. 아직도 3시 45분이잖아. 정신을 차려야 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해. 정신만 차릴 수 있다면 모든 게 분명해. 명백하다고. 하지만 의심을 사서는 안 돼. 속임수를 써야 할 것 같아. 그래야 해. 누가 좋을까? 그게 문제인데. 누가 좋을까? 그가 좋을 것 같아. 그래, 그가 좋겠어. 괴종시계가 5번 울렸다. 5사람 모두 깜짝 놀랐다. 베라가 말했다. 차 드실 분 있어요? 잠시 아무도 말이 없었다. 블로어가 대답했다. 한잔 하고 싶소. 베라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제가 가서 만들어 오겠어요. 모두 여기 앉아 계세요. 워그레이브 판사가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내 생각엔 말이오, 아가씨. 우리 모두 당신을 따라가서 차를 끓이는 걸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소. 베라는 판사를 물끄러미 노려보다가 이윽고 신경질적으로 짧게 웃었다. 어련하시겠어요. 그러셔야죠. 5사람은 부엌으로 갔다. 차를 만들자 베라와 블로어가 마셨다. 다른 3사람은 위스키를 마셨다. 새 병을 닦고 못질된 상자에서 꺼낸 탄산수를 사용했다. 판사가 파충류를 연상시키는 미소를 띠며 중얼거렸다. 아주 조심해야. 그들은 다시 응접실로 돌아갔다. 여름이었는데도 방 안은 어두웠다. 롬바드가 전등 스위치를 켰지만 불이 들어오질 않았다. 그가 말했다. 그렇지, 로저스가 없으니 하루 종일 모터가 가동되질 않았을 겁니다. 모두 밖으로 나가서 모터를 돌려야 할 것 같은데요? 워그레이브 판사가 말했다. 식료품실에 양초 꾸러미가 있는 걸 봤소. 그걸 쓰는 게 나을 것 같소. 롬바드가 밖으로 나갔다. 나머지 4사람은 서로를 지켜보며 앉아 있었다. 롬바드는 양초 상자 하나와 받침 접시 몇 개를 가지고 돌아왔다. 5자루의 초에 불이 붙여져 방 안 여기저기에 놓였다. 시계는 5시 4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6시 20분이 되자 베라는 더 이상 그곳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자기 방으로 돌아가 욱신거리는 관자놀이와 머리를 찬물로 식혀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향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녀는 발길을 돌려 상자에서 초 1자루를 꺼냈다. 초에 불을 붙이고 받침 접시 위에 촛농을 조금 떨어뜨린 다음 그 위에 초를 고정시켰다. 그런 다음 4사람이 앉아있는 방을 나가 문을 닫았다. 그녀는 층계를 올라가 복도를 따라 자기 방 앞에 이르렀다. 그녀는 방문을 열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녀의 콧구멍이 벌름거렸다. 그 바다, 세인트 트레디닉의 바다 냄새였다. 틀림없었다. 착각일 리가 없었다. 섬에서는 당연히 바다 냄새가 나는 법이지만 이 냄새는 달랐다. 이 냄새는 그날 바로 그 해변의 냄새. 썰물이 밀려나고 바위에 덮인 해초가 햇빛에 마르며 나는 바로 그 냄새였다. 섬까지 헤엄쳐도 돼요, 클레이슨 선생님? 왜 저는 섬까지 헤엄치면 안 되는 거죠? 지겹게도 징징거리는 버릇없는 녀석. 그 애만 없었다면 휴고는 부자가 됐을 거고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할 수 있었을 텐데. 휴고? 분명히 휴고가 곁에 있는 것 같잖아? 아니, 그는 방 안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녀는 걸음을 내딛었다. 창문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촛불을 덮쳤다. 촛불은 깜빡거리다가 꺼지고 말았다. 어둠 속에 서자 그녀는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바보같이 굴지 마. 베라클레이스는 스스로에게 타일렀다.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다른 사람들은 아래층에 있어. 4사람 모두. 이 방 안엔 아무도 없어. 누가 있을 수가 없다고. 괜한 상상일 뿐이야, 베라. 하지만 그 냄새. 세인트 트레디닉 해변의 그 냄새는 상상한 것이 아니었다. 그건 진짜였다. 그리고 방 안에 누군가 있었다. 무슨 소리가 들렸다. 분명히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다음 순간 가만히 서서 귀를 기울이는 그녀의 목덜미에 차갑고 끈끈한 손이 와 닿았다. 바다 냄새가 나는 젖은 손이. 베라는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계속해서 비명을 질러댔다. 극도의 공포가 깃든 절규, 도움을 청하는 필사적인 외침이었다. 아래층에서 의자가 나동그러지고 문이 열리고 층계를 달려 올라오는 소리가 울렸지만 그녀는 의식하지 못했다. 오직 극도의 공포만을 느꼈을 뿐. 이윽고 그녀가 정신을 차리는 순간 문간에서 촛불빛이 깜빡거리더니 사람들이 방 안으로 달려들어왔다. 무슨 일이오? 무슨 일이냐고! 맙소사, 이게 뭐야? 그녀는 부르르 몸을 떨며 한 걸음 내딛더니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그녀는 몽롱한 가운데 누군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할 수 있었다. 누군가 자신의 고개를 무릎 사이에 억지로 밀어넣고 있었다. 갑자기 누군가 맙소사 저걸 봐요! 하고 빠르게 외치는 소리에 그녀는 정신이 들었다. 그녀는 눈을 뜨고 고개를 들어 촛불을 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널찍하고 축축한 해초 줄기 하나가 천장에 매달려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목덜미에 와닿은 것은 바로 그것이었다. 그걸 끈끈한 사람 손이라고 생각했던 거였다. 그녀의 생명을 앗아가기 위해 저승에서 돌아온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의 손이라고. 그녀는 발작적으로 웃기 시작했다. 이윽고 그녀가 입을 열었다. 해초였군요. 해초였을 뿐인데. 하지만 그 냄새는 분명... 다음 순간 그녀는 다시 실신하고 말았다. 메스꺼움이 밀려갔다가 다시 밀려왔다. 누군가 또다시 그녀의 머리를 무릎 사이에 억지로 밀어넣었다. 까마득한 시간이 흐른 것 같았다. 사람들이 그녀에게 마실 것을 가져다 주었다. 잔의 감촉이 입술에 와닿았다. 그녀는 브랜디 냄새를 맡았다. 고마운 마음으로 막 그것을 마시려는 순간 문득 머릿속에서 경고의 목소리가 울렸다. 그녀는 일어나 앉으며 잔을 밀치고는 날카로운 어조로 물었다. 이건 어디서 가져온 거죠? 블로우가 잠시 그녀를 응시하더니 대답했다. 아래층에서 가져온 거요. 마시지 않겠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롬바드가 웃음을 터뜨리고 감탄하는 투로 말했다. 하하하, 다행입니다, 베라 양. 반쯤 정신이 나갈 정도로 겁에 질린 상황에서도 재치를 잃지 않다니. 내가 따지 않은 새 병을 가져오죠. 그가 재빨리 방을 나갔다. 베라가 불안정한 어조로 말했다. 이젠 괜찮아요. 물을 좀 마셔야겠어요. 그녀가 일어서려 애쓰자 암스트롱이 그녀를 부축해 주었다. 그녀는 그에게 기대어 비틀거리며 세면대로 가서는 찬물을 틀어 잔에 물을 받았다. 블로우가 분개한 어조로 말했다. 이 브랜디는 아무 이상이 없어. 암스트롱이 물었다. 어떻게 아십니까? 블로우가 화난 어조로 말했다. 난 그 안에 아무것도 넣지 않았소. 당신이 알고 싶어하는 게 그거 아니오? 암스트롱이 대답했다. 당신이 그랬다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랬을 수도 있고 이런 혼란을 틈타서 누군가 술병에 장난을 쳤을 수도 있죠. 롬바드가 날랜 동작으로 방으로 돌아왔다.
그는 새 브랜디 한 병과 코르크 따개를 들고 있었다. 그는 봉인된 병을 베라의 코 밑에 내밀었다. 보십시오, 아가씨. 틀림없는 겁니다. 그는 얇은 주석으로 된 껍질을 벗겨내고 코르크 마개를 잡아 뽑았다. 집안에 술이 충분해서 다행이에요. 사려 깊은 UNON 덕택이죠. 베라가 심하게 몸을 떨었다. 암스트롱이 잔을 들고 있는 동안 롬바드가 브랜디를 따랐다. 그가 말했다. 이걸 마시면 좀 나을 겁니다, 클레이슨 양. 심한 충격을 받았을 테니까. 베라는 술을 조금 마셨다. 그녀의 얼굴에 핏기가 돌아왔다. 필립 롬바드가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그러니까 이번 살인은 계획대로 되지 않은 셈이군요. 베라가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일이 계획적이었다는 건가요? 롬바드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겁에 질려 죽어 넘어지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의사 선생님? 암스트롱은 자신의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그는 미심쩍은 어조로 말했다. 뭐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의 경우 심장이 약하지 않다면 그럴 위험은 없어요. 하지만 그는 블로우가 가져온 브랜디 잔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 안에 손가락 하나를 담갔다가 조심스럽게 맛을 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는 애매한 어조로 말했다. 아무 이상도 없군요. 블로우가 화를 내며 앞으로 나섰다. 내가 그 잔에 장난을 쳤다는 뜻으로 하는 말이라면 당신 머리통을 날려버리겠소. 브랜디로 기운을 되찾은 베라가 화제를 바꾸었다. 판사님은 어디 계시죠? 세 사람은 얼굴을 마주 보았다. 참 이상하군. 우리랑 같이 올라온 줄 알았는데. 블로우가 말했다.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떻소, 의사 선생? 당신이 내 뒤에 올라왔잖소. 암스트롱이 대답했다. 뒤따라오는 줄 알았는데. 당연히 우리보다 걸음이 늦으니까요. 그는 노인이랍니다. 그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롬바드가 말했다. 정말 이상한데. 블로우가 소리쳤다. 그를 찾아봐야 하오. 그가 문을 향해 달려갔다. 다른 사람들도 그의 뒤를 따랐다. 베라가 맨 끝이었다. 그들이 층계를 내려갔을 때 암스트롱이 어깨 너머로 외쳤다. 어쩌면 아직 응접실에 계실지도 모르겠군요. 그들은 홀을 가로질렀다. 암스트롱이 큰 소리로 불렀다. 워그레이브 판사님! 워그레이브 판사님! 어디 계십니까? 대답이 없었다. 크지 않은 빗소리를 제외하면 집안은 괴괴한 침묵에 쌓여 있었다. 이윽고 응접실 입구에 도착한 암스트롱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다. 다른 사람들이 몰려들어 그의 어깨 너머를 바라보았다. 누군가 비명을 질렀다. 워그레이브 판사는 방 한구석에 놓인 등 높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두 개의 촛불이 그의 양쪽에서 타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을 가장 놀라고 소스라치게 한 건 진홍빛 옷을 입고 머리에는 판사용 가발을 쓰고 있는 그의 모습이었다. 암스트롱 박사가 손짓으로 사람들을 물러나게 했다. 그는 술에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요란한 차림으로 말없이 앉아있는 판사에게 다가갔다.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여 움직임이 없는 판사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런 다음 가발을 휙
들어올렸다. 가발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머리카락이 빠지고 없는 앞머리 위쪽 중앙에 둥글게 얼룩진 자국이 드러났다. 거기에서 뭔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암스트롱 박사는 축 늘어진 판사의 손을 들어올려 맥박을 짚어보았다. 이윽고 그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가 입을 열었다. 아무런 감정도 실려있지 않은 멀리서 들려오는 듯한 목소리였다. 총을 맞았습니다. 블로우가 외쳤다. 맙소사, 그 권총! 의사가 줄곧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머리를 관통당했어요. 즉사했을 겁니다. 베라가 떨어진 가발을 들여다보았다.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흔들리고 있었다. 브렌트 양이 잃어버린 회색 털실이에요. 블로우가 말했다. 그리고 저건 욕실에서 없어진 진홍색 커튼이요. 베라가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려고. 갑자기 필립 롬바드가 웃음을 터뜨렸다. 높고 부자연스러운 웃음이었다. 5 꼬마 병정이 법률 공부했다네. 하나가 법원에 갔네. 그리고 4명이 남았네. 이게 바로 교수형 판사 워그레이브의 최후로군요. 이제 그는 선고를 내릴 수 없습니다. 검은 법모도 쓸 수 없죠. 법정에 앉을 일도 이게 마지막이로군요. 사건 개요를 통해 죄 없는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도 없습니다. 에드워드 시튼이 이 자리에 있었다면 웃음을 터뜨렸을 텐데. 맙소사. 배꼽을 잡았을 텐데. 쏟아져 나오는 롬바드의 말에 사람들은 충격을 받고 소스라쳤다. 베라가 소리쳤다. 바로 오늘 아침에 당신은 그가 살인범일 거라고 했잖아요. 필립 롬바드의 표정이 달라졌다. 제정신이 돌아온 모양이었다. 그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우리 중에서 또 한 사람의 무죄가 증명됐군요. 너무 늦게야 말입니다. 제 14장. 그들은 워그레이브 판사를 그의 방으로 옮겨와 침대에 눕혔다. 그런 다음 그들은 다시 아래로 내려와 홀에 선 채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았다. 블로우가 무거운 어조로 말했다. 이제 우린 어떻게 해야 하오? 롬바드가 활기찬 어조로 말했다. 뭘 좀 먹죠? 식사를 하려던 참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들은 다시 부엌으로 갔다. 또다시 그들은 소 혓바닥 요리 통조림을 열었다. 그들은 거의 맛을 느끼지 못한 채 기계적으로 그것을 먹었다. 베라가 말했다. 난 다시는 소 혓바닥 요리를 먹지 않겠어요. 그들은 식사를 끝냈다. 그들은 부엌의 식탁에 둘러앉아 서로의 얼굴을 물끄러미 응시했다. 블로우가 입을 열었다. 이제 우리 넷만 남았소. 다음엔 누굴까? 암스트롱이 그를 응시하고는 거의 기계적으로 말했다. 우리 모두 극도로 조심해야.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블로우가 고개를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죽었잖소. 암스트롱이 말을 받았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롬바드가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영리하기 짝이 없는 이중계략입니다. 클레이슨 양의 방에 매달아 놓은 해초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죠. 모두 그녀가 죽어가고 있다고 여기고 2층으로 달려 올라갔으니까요. 그 와중에 그 노인이 방심한 틈을 타서 누군가 그를 죽인 거죠. 블로우가 말했다. 어째서 아무도 총소리를 듣지 못했을까? 롬바드가 고개를 내저었다. 클레이슨 양은 계속 비명을 질러댔고 바람이 윙윙 소리를 내며 불어닥쳤고 우린 무슨 일이냐며 외치면서 달려갔었죠. 그렇죠. 들렸을 리가 없죠. 그는 잠시 말을 끊었다. 하지만 그런 속임수는 다시는 통하지 않을 겁니다. 다음번엔 뭔가 다른 걸 생각해내야 할 거예요. 블로우가 말했다. 놈은 아마도 그럴 거요. 그의 목소리에는 석연찮은 기운이 서려 있었다. 두 사람의 눈길이 마주쳤다. 암스트롱이 말했다. 남은 건 우리 4사람뿐인데 누가 범인인지 아직 모르고 있으니. 블로우가 말했다. 내 생각에는 베라가 말했다. 제 생각에는 분명. 암스트롱이 천천히 말했다. 내 생각에는 틀림없이. 필립 롬바드가 말했다. 내 생각에는 바로. 그들은 또다시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베라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몸이 몹시 안 좋군요. 전 누워야겠어요. 완전히 녹초가 됐어요. 롬바드가 말했다. 그러는 게 좋겠습니다. 앉아서 서로 얼굴만 마주보고 있다고 해서 뾰족한 수가 생기는 건 아니니까요. 블로우가 말했다. 이 없소. 의사가 중얼거렸다. 좋은 생각이긴 하지만 우리 중 아무도 잠들 수 없을 것 같군요. 그들은 문을 향해 걸었다. 블로우가 말했다. 지금 그 권총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그들은 층계를 올라갔다. 그 다음 벌어진 일은 희극의 한 장면 같았다. 4사람은 자기 방의 문 손잡이를 잡았다. 그런 다음 구령에 맞추기라도 한 것처럼 동시에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이어 빗장이 걸리고 가구가 옮겨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겁에 질린 4사람은 아침이 올 때까지 바리케이드를 친 채 방에 집거해 있었다. 문 손잡이 아래 의자를 끼워놓고 돌아서서 필립 롬바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화장대로 다가갔다. 깜빡거리는 촛불빛 속에서 그는 자신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부드러운 어조로 자신에게 말했다. 그래, 이 사건은 널 완전히 흥분시키고 있어. 문득 그의 얼굴에 늑대를 연상시키는 특유의 미소가 스쳐갔다. 그는 재빨리 옷을 벗었다. 침대로 가면서 침대 탁자 위에 손목시계를 올려놓았다. 그런 다음 탁자 서랍을 열었다. 그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서랍 안을 내려다보았다. 그 안에는 권총이 들어있었다. 베라클레이스는 침대에 누웠다. 촛불이 옆에서 줄곧 타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촛불을 끌 용기가 생기지 않았다. 그녀는 어둠이 두려웠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풀이해서 말했다.
내일 아침까지 안전할 거야. 어젯밤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 오늘 밤에도 아무 일 없을 거야.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어. 방문에 빗장을 질러 놨잖아. 아무도 들어올 수 없을 거야.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바로 그거야. 여기 있어야지. 문을 잠그고 이 방에서 나가지 말아야지. 먹는 건 중요하지 않아. 구조의 손길이 올 때까지 이 안에서 안전하게 있을 수 있어. 하루든 이틀이든. 이 방에서 나가지 않는다. 그래. 하지만 그럴 수 있을까? 몇 시간을 계속 더불어 얘기를 나눌 사람도 없고 생각하는 것 말고는 할 일도 없이. 그녀의 머릿속에 콘월과 휴고와 자신이 시릴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다. 짜증스럽게 징징거리며 그녀를 졸라대는 시릴. 클레이슨 선생님, 왜 저 바위까지 헤엄쳐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요. 그 말에 이렇게 대답했던 것이 정말 자신이었던 건가? 물론이지. 넌 할 수 있어, 시릴. 할 수 있고 말고. 그러면 헤엄쳐서 가도 돼요, 클레이슨 선생님? 하지만 시릴, 그러면 네 어머니가 무척 걱정하실 거야. 이렇게 하렴. 내일 그 바위까지 헤엄쳐 가는 거야. 선생님이 해변에서 네 어머니께 말을 걸어서 잠시 널 보지 않도록 할게. 그러다가 네가 어디 있나 하고 찾으실 때쯤엔 넌 그 바위 위에 서서 어머니께 손을 흔드는 거야. 깜짝 놀랄 선물이 될 거야. 우와, 정말 멋져요, 클레이스 선생님. 기분 최고일 거예요. 그때 그녀는 바로 하자고 말했었다. 바로 내일. 휴고는 뉴케이로 떠나게 되어 있었다. 그가 돌아올 때쯤에는 모든 일이 끝나 있을 터였다. 그래. 하지만 일이 잘못된다면? 문제가 생긴다면? 시릴이 구조될 수도 있었다. 그럼 그 애는 이렇게 말하겠지? 클레이슨 선생님이 괜찮을 거라고 했다고. 하지만 그래서 어떻다는 건가? 어느 정도의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 무슨 일을 하겠는가? 최악의 사태가 닥치면 이렇게 둘러대리라. 어떻게 그렇게 엉뚱한 거짓말을 할 수 있니, 시릴? 선생님이 언제 그런 말을 했어?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믿으리라. 시릴은 종종 말을 꾸며대곤 하지 않았던가. 그 애는 믿어온 아이가 아니었다. 물론 시릴 본인을 속일 수는 없겠지. 하지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쨌든 잘못될 리가 없었다. 그녀는 물에 뛰어들어 그 애를 구하는 척 할 테니까. 하지만 자신이 닿기 전에 그 애는 이미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터였다. 휴고는 사실을 눈치챘던 것일까? 그래서 그가 그렇게 기묘하고 낯선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봤던 것일까? 그는 알고 있었던 걸까? 그래서 신문이 끝나자마자 그렇게 서둘러 가버렸던 걸까? 그녀의 편지에 그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휴고. 베라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침대 속에서 몸을 뒤척였다. 아니. 휴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됐다.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이미 다 끝나버린 일이었다. 휴고를 잊어야 했다. 그런데 왜 아까 이 방 안에 그가 함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것일까?
그녀는 물끄러미 천장을 바라보았다. 천장 한가운데 시커먼 대형 갈고리가 삐죽 나와 있었다. 처음 보는 갈고리였다. 해초는 거기에 걸려 있었던 거였다. 목덜미에 와닿던 그 차갑고 찐득한 감촉을 떠올리고 그녀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녀는 그 갈고리가 싫었다. 쳐다보지 않을 수 없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시커먼 대형 갈고리가. 전직 경감 블로어는 침대가에 앉았다. 실팍한 얼굴에서 핏발선 작은 두 눈이 번뜩이고 있었다. 돌격 준비를 갖춘 야생 멧돼지 같았다. 그는 한잠도 잘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제 위험은 코앞에 다가오고 있었다. 10명 중에 6이 사라졌다. 그토록 현명하고 그토록 주의 깊고 그토록 빈틈없던 늙은 판사도 죽고 말았다. 블로어는 잔인한 쾌감 같은 것을 느끼며 코웃음을 쳤다. 그 늙은이가 뭐라고 했던가. 아주 조심해야만 하오. 독선적이고 위선적이고 거만한 늙은이 같으니라고. 전능한 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판사석에 앉아있더니 자업자득이지. 그는 이제 더 이상 조심할 필요가 없으리라. 이제 그들 4사람이 남았다. 그 여자, 롬바드, 암스트롱, 그리고 자신이. 곧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저 세상으로 가리라. 하지만 그게 윌리엄 헨리 블로어는 아닐 터였다. 아니고 말고. 하지만 그 권총은 어떻게 된 것일까? 마음이 산란했다. 그놈의 권총. 블로어는 침대에 걸터 앉아 미간을 찌푸린 채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작은 두 눈을 가늘게 뜨고 골똘히 권총 문제를 생각했다. 정적 속에서 아래층에 괴종시계가 울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자정이었다. 그는 살짝 긴장을 풀고 심지어 침대 위에 눕기까지 했다. 하지만 옷은 입은 채였다. 그는 누워서 생각을 이어나갔다. 현직에 있을 때처럼 모든 일을 처음부터 꼼꼼하고 찬찬하게 돌이켜보기 시작했다. 마지막에는 철저한 사람이 이기는 법. 촛불이 타고 있었다. 성냥이 손 닿는 곳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는 촛불을 불어 껐다. 어둠 속에 있자니 이상하게 불안했다. 머릿속에서 천년 묵은 공포들이 깨어나 서로 싸우는 것 같았다. 몇 개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우스꽝스러운 회색 털실을 뒤집어 쓰고 있던 판사의 얼굴, 죽은 로저스 부인의 싸늘한 얼굴, 앤토니 메스턴의 일그러지고 시뻘개진 얼굴이. 또 다른 얼굴이 있었다. 숱없는 담황색 콧수염에 안경을 쓴 창백한 얼굴이었다. 언젠가 본 얼굴이었다. 언제일까? 이 섬에 와서 본 얼굴은 아니었다. 아니, 그보다 훨씬 오래전에 본 것 같았다. 그 얼굴의 주인공이 누군지 기억할 수 없다니 이상하지 않은가? 멍청한 얼굴, 약간 얼간이 같아 보이는 사내였다. 이런. 강한 충격과 함께 그는 그 얼굴의 주인공을 기억해냈다. 란더였다. 이상하게도 그는 란더의 얼굴을 깡그리 잊고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의 얼굴을 기억하려 애썼지만 도무지 생각이 나질 않았다. 그런데 이제 그 얼굴의 이목구비 하나하나가 어제 본 것처럼 선명하고 또렷하게
눈앞에 떠올라 있었다. 란던은 결혼한 남자였다. 그의 아내는 몸집이 작고 가냘픈 여자로 근심에 찬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아이도 하나 있었다. 14살가량 된 소녀였다. 처음으로 그는 그들이 그 후 어떻게 되었을지가 궁금해졌다. 그놈의 권총. 그 권총은 어떻게 된 거지? 그게 훨씬 더 중요했다. 생각이 거듭될수록 점점 혼란스러울 뿐 권총의 행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이 집안의 누군가가 그 권총을. 그때 아래층에서 괴종시계가 1시를 알렸다. 문득 생각이 끊겼다. 그는 신경이 곤두서서 벌떡 일어나 앉았다. 무슨 소린가 들려왔던 것이다. 침실 문밖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아주 희미한 소리였다. 어둠에 쌓인 집안을 누군가 돌아다니고 있었다. 이마에 땀이 솟았다. 은밀하고 소리 없이 복도를 따라 걷고 있는 건 도대체 누굴까? 분명 누군가 수상한 짓을 하고 있었다. 육중한 몸집이었음에도 그는 소리 없이 침대에서 내려와 성큼성큼 2걸음을 내디뎌 문가에 서서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그 소리는 다시 들려오지 않았다. 잘못 들은 건 분명 아니었다. 그 발소리는 그의 방문 바로 바깥에서 들려왔던 것이다. 머리카락이 쭈뼛 곤두섰다. 또다시 공포가 밀려왔다. 밤중에 누군가 살금살금 집안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는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그 소리는 다시는 들려오지 않았다. 그러자 새로운 유혹이 그를 사로잡았다. 밖으로 나가 살펴보고 싶어서 그는 조바심이 났다. 어둠 속을 배회하는 게 누구인지만 알 수 있다면. 하지만 방문을 여는 건 어리석은 짓일 터였다. 상대는 바로 그걸 원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자기가 내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가 알아보기 위해 누군가 밖으로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블로어는 온몸이 뻣뻣해진 채 귀를 기울이며 서 있었다. 이제는 사방에서 삐걱이는 소리, 옷이 스치는 소리, 알 수 없는 두런거림 같은 것이 들려오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의 완광하고 현실적인 두뇌는 그 소리들이 자신의 상상력의 소산임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다음 순간 상상이 아닌 어떤 소리가 들려왔다. 그 발소리는 아주 조심스럽고 아주 조용했지만 블로우처럼 신경을 바짝 세우고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소리였다. 누군가 가만히 복도를 따라 걷고 있었다. 롬바드의 방과 암스트롱의 방은 둘 다 그의 방보다 복도 안쪽에 있었다. 발소리는 머뭇거리거나 비틀거리지 않고 그의 방문을 바로 지나쳤다. 그 순간 블로어는 마음을 정했다. 놈이 누구인지 알아내야만 했다. 발소리는 분명 그의 방을 지나 계단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놈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일단 마음을 정하자 블로어는 육중하고 굼떠 보이는 겉모습과는 달리 놀랍도록 재빠르게 움직였다. 그는 발끝으로 걸어 침대로 돌아가서는 성냥통을 주머니에 넣은 다음 침대 옆 전기 스탠드의 플러그를 뽑아 전선을 스탠드 몸체에 둘둘 감았다. 묵직한 에보나이트 판이 달린 크롬 스탠드는 쓸만한 무기가 될 터였다. 그는 소리 없이 문으로 달려가 문손잡이 아래 끼워놓은 의자를 치우고 조심스럽게 빗장을 풀었다. 복도로 나갔다. 아래층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블로우는 신발을 벗은 채 층계 꼭대기를 향해 소리 없이 달려갔다. 그때 그는 발소리가 그렇게 또렷하게 들렸던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바람이 완전히 가라앉고 날씨가 말끔하게 개인 모양이었다. 층계참의 창문으로 희미한 달빛이 비쳐들어 아래층 홀을 비추고 있었다. 누군가 현관문을 통해 막 밖으로 나가고 있었다. 그를 쫓아 층계를 달려 내려가려다가 그는 걸음을 멈추었다. 다시 한번 바보짓을 할 뻔했다. 그것은 그를 집 밖으로 유인하기 위한 덫일 것이다. 하지만 놈은 그것이야말로 자신의 실수라는 거, 이제 자신의 목숨이 블로어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모르고 있을 터였다. 2층에 있는 세 사람의 방 중에서 하나는 분명 비어 있을 것이 아닌가. 그게 누구의 방인지 알아내기만 하면 되지 않는가? 블로우는 조용히 발길을 돌려 복도를 따라 걸었다. 그는 우선 암스트롱 박사의 방문 앞에 걸음을 멈추고 가볍게 문을 두드렸다. 대답이 없었다. 그는 잠시 기다렸다가 필립 롬바드의 방으로 갔다. 즉각 대답이 들려왔다. 누구시죠? 블로우요. 암스트롱이 방에 없는 것 같소. 잠시 기다리시오. 그는 복도 맨 끝에 있는 방으로 가서 다시 가볍게 문을 두드렸다. 클레이슨 양? 클레이슨 양? 깜짝 놀란 베라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세요? 무슨 일이시죠? 됐어, 클레이슨 양. 잠깐만 기다리시오. 곧 돌아오겠소. 그는 다시 롬바드의 방으로 달려갔다. 순간 방문이 열렸다. 롬바드는 왼손에 촛불을 들고 있었다. 파자마 잠옷 위에 바지를 걸친 차림이었다. 오른쪽 손은 우도 주머니 속에 들어가 있었다. 그가 날카로운 어조로 물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블로우가 재빨리 상황을 설명했다. 롬바드의 눈빛이 번쩍 빛났다. 암스트롱? 그러니까 바로 그자였다는 거군요. 그는 암스트롱의 방문 앞으로 갔다. 미안합니다, 블로우 씨. 하지만 우선 확인을 해봐야겠어요. 그는 나무로 된 방문을 신경질적으로 두드렸다. 아무 대답이 없었다. 롬바드는 무릎을 꿇고 앉아 열쇠구멍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열쇠구멍 속에 조심스럽게 새끼손가락을 집어넣어 보고는 말했다. 이 문은 안에서 잠긴 게 아니군요. 블로우가 대답했다. 그러니까 놈은 방을 나와 문을 잠그고 열쇠를 가져간 거요. 필립이 고개를 끄덕였다. 흔한 수법이죠. 우리는 놈을 잡아야 합니다. 블로우 씨, 이번엔 기필코 놈을 잡아야 한단 말이죠. 잠깐만. 그는 베라의 방으로 달려갔다. 베라! 네. 우린 암스트롱을 잡으러 갈 겁니다. 놈은 밖으로 나갔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방문을 열어선 안 됩니다.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암스트롱이 와서 나나 블로우가 살해당했다고 해도 동요해서는 안 돼요. 나랑 블로우가 함께 올 때만 문을 여는 겁니다. 이해했겠죠? 알았어요. 그렇게 바보는 아니에요. 좋아요. 그는 블로우에게로 가서 말했다. 이제 그를 잡으러 갑시다. 사냥을 나가는 거예요. 조심해야 하오. 그가 권총을 갖고 있다는 걸 명심하시오. 필립 롬바드가 층계를 달려 내려가며 킬킬거렸다. 그 점은 당신이 잘못 생각한 것 같군요. 그는 현관문을 열며 말했다. 걸쇠가 벗겨져 있군요. 밖에서도 열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는 말을 이었다. 그 권총
내가 갖고 있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그는 주머니에서 권총을 반쯤 꺼내 보였다. 오늘 밤 내 침대 탁자 서랍을 여니 들어있더라고요. 블로우는 현관 층계에 얼어붙은 듯 멈춰섰다. 그의 표정이 달라졌다. 필립 롬바드가 그것을 보았다. 어리석은 행동 마세요, 블로우 씨. 난 당신을 쏘려는 게 아니에요. 원한다면 방으로 돌아가 문 안쪽에 가구를 쌓아놓고 들어 앉아 있어도 좋습니다. 난 암스트롱을 잡으러 갈 테니까. 그는 달빛 속으로 달려나갔다. 잠시 망설이던 블로우는 롬바드를 뒤쫓으며 생각했다. 권총이 필요하긴 해. 나중엔. 권총을 든 범인과 몸싸움을 벌인 적이 있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블로우는 좌절하지 않았다. 위험이 닥치면 용기 있게 맞서리라. 보이는 것은 두렵지 않았다. 두려운 것이 있다면 막연하고 불가사의한 위험뿐이었다. 뒤에 남은 베라는 일어나 옷을 입었다. 그녀는 한두 차례 방문에 눈길을 주었다. 문은 아주 견고했다. 열쇠와 빗장으로 잠궈 두었고 문 손잡이 아래에는 참나무 의자를 끼워 두었다. 힘으로 밀어서 부서질 문은 아니었다. 특히 암스트롱의 힘으로는 어림도 없었다. 그는 육체적으로 센 편은 아니었다. 만약 그녀가 암스트롱 입장이라면 힘이 아니라 꾀를 동원할 터였다. 필립 말대로 암스트롱은 블로워와 필립 중에 하나가 죽었다고 말할지도 몰랐다. 아니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척 신음소리를 내며 그녀의 방문 앞으로 다가올지도 몰랐다. 다른 가능성도 있었다. 저택에 불이 났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다. 나아가 실제로 저택에 불을 지를지도. 그렇다. 그럴 수도 있었다. 두 사내를 집 밖으로 유인한 다음 미리 뿌려둔 석유에 불을 붙일 수도 있었다. 그럴 경우 자신은 바보처럼 문 안쪽에 가구를 쌓아놓고 방 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다가 변을 당할 터였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갔다. 그렇게 끔찍한 일은 일어나지 않으리라. 위기가 닥치면 창문으로 탈출할 수도 있었다. 뛰어내릴 수도 있다는 뜻이었다. 창 아래에는 정돈된 꽃밭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의자에 앉은 그녀는 일기장을 꺼내 분명하고 거침없는 필치로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시간을 보내야 했다. 문득 그녀는 몸을 굳히고 귀를 기울였다. 무슨 소린가 들려왔던 것이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 같았다. 그 소리는 아래층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그녀는 온 신경을 집중해 귀를 기울였지만 그 소리는 다시 들려오지 않았다. 실제인지 상상인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소리 죽인 발소리, 층계가 삐걱이는 소리, 옷이 스치는 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다. 하지만 모두 애매했다. 블로우가 그랬던 것처럼 그녀는 그 소리가 자기 상상의 소산이라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다음 순간 훨씬 구체적인 소리가 들려왔다. 아래층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두런거리는 소리. 그러더니 누군가 층계를 올라오는 분명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문이 열렸다가 닫혔다. 발소리는 머리 위에 다락방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거기에서 발소리가 멈췄다. 마침내 발소리가 복도를 따라 걸어왔다. 롬바드의 목소리가 들렸다. 베라 양, 괜찮습니까? 네, 무슨 일이에요? 블로어의 목소리가 말했다. 문 좀 열어주시겠소? 베라는 문으로 갔다. 그녀는 의자를 치우고 열쇠를 돌려 열고 빗장을 벗긴 다음 문을 열었다.
두 사내가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다. 두 사람의 발과 바지 아래쪽이 물에 젖어 있었다. 그녀가 물었다. 어떻게 됐어요? 롬바드가 대답했다. 암스트롱이 사라졌습니다. 베라가 소리를 질렀다. 롬바드가 말했다. 이 섬에서 완전히 종적을 감췄습니다. 블로우가 맞장구 쳤다. 사라져버렸다는 표현이 맞소. 무슨 사악한 마술이라도 쓴 것처럼 말이오. 베라가 조바심을 치며 말했다. 그럴 순 없어요. 어딘가 숨어 있을 거예요. 블로우가 대답했다. 아니, 그렇지 않소. 장담하건대 이 섬에는 숨을 데가 전혀 없소. 밖에는 달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어. 대낮처럼 말이오. 따라서 숨어 있을 수가 없소. 집 안으로 돌아왔을지도 모르죠. 우리도 그 생각을 했소. 그래서 집안을 수색했고 아마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소리를 들었을 거요. 맹세코 그는 여기에 없소. 깨끗하게 사라져버렸어. 주랭랑을 놨단 말이오. 베라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사실이랍니다, 아가씨. 롬바드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다시 이었다. 또 하나 말해둘 게 있어요. 식당 유리창이 깨져 있더군요. 식탁 위에 남은 꼬마 병정 인형은 이제 3개뿐이랍니다.